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민호입니다. 지난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도 대선 출마자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구도가 짜여졌죠. 특히나 국민의힘의 영향력 확대와 서진 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집과 몸집 부풀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복당과 입당, 또 사고 지역위원장 선출 등으로 전국 정치권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과 전북 지역의 외연 확대 방안,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준비 태세와 예산 확보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대선 구도 속에 전북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에서 국민의힘은 볼모지나 다름없었는데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전북에 대한 공약을 좀 더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경선 기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제 대선으로 본격적으로 향하게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약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공약을 더 내세워서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호남이 밀어줬었던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좋은 결과들을 거둬줬는데 이번에도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전북 의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남원이랑 전주 지역 지역위원장이 선출이 너무 자기들만의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전북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복당은 당의 정체성이나 당론도 흔들릴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고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지방선거가 수면 위로 오른 만큼 전북 현안 해결과 정치권의 존재감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과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에 많이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경재 의원님, 홍준표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4개월짜리 정치 경력,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20여 년의 정치 경력을 가진 여러 후보들을 제치고 47.87%를 득표하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막판까지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걸 놓고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6.35%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당심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에 의해서 당시 후보가 됐다고 보는데, 왜 그럼 당심이 이렇게 윤석열 말하자면 3월달에 퇴직해가지고 4개월밖에 안 된 정치 신인한테 몰아줬느냐. 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도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 그걸 아마 요구하는 그런 강렬한 희망이 담긴 걸로 보고 있거든요. 뭐 윤석열 후보도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의 그 경선 승리는 이 정권이 매우 그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아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당심이 크게 반영이 된 거는 결국은 정권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와중에서 뭐 홍준표라고 해서 그걸 바꿀 뭐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데, 예컨대 그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는 한 가족을 이렇게 멸살시키는 그런 수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그걸 바란 적이 않다. 아마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그 대비되면서 그 기점 이후에 어떤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지지세가 계속 그 평행선을 달렸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어떤 당심이 응집력을 보이면서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확실히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응집률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과연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원팀을 이룰 것이냐.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원팀으로 갈 것이다 이야기는 했지만은 좀 복잡하죠.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원장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홍준표를 비토했고 그다음에 복당 문제를 끝까지 반대를 해서 어떤 원한 관계까지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와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 참여해가지고 원팀에 갈 것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 난마이고 본인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 내 역할은 이 경선까지 여기까지다 해서 선을 그었고 이제 독자 행동을 보일 걸로 보고 예.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이나 또 주호영 같은 4선 이상의 중진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4개월 경력이긴 합니다만 물론 검찰총장을 지냈고 민심이 또 당심이 경력보다는 무언가 변화랄까요? 어떤 그런 민심이 반영이 된 결과가 이 두 사례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아울러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런 의미의 변화가 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자체가 이미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지만 예.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국민들을 다수의 탄압받은 어떤 검찰 총수로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조국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 문바로 상징되는 일부 친문 계열들과의 어떤 공정과 정의를 놓고 어떤 논쟁들을 벌인 거고 그래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의 후보 되기 이전만 해도 전국적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달랬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차기에 어떤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각인이 됐던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심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과거와는 좀 다른 젠틀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또 정확한 어떤 수사, 언변 이런 것들 속에서 2030의 최근에 각광을 받았고 그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어차피 후보 경선 50대 50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준석의 어떤 돌풍처럼 그런 돌풍으로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석패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뒤에 홍준표 후보가 며칠 뒤에 어떤 최근의 언변을 보면 또다시 개인 플레이로 갔는데 홍준표가 의원이 갖고 있는 일본 말이 독고다이 성격이라고 하나요? 좀 그 자기 개인 중심의 어떤 활동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이 대표까지 했지만 당내에서 외면당했고 이런 것들이 한계로 작용해서 여론조사에는 앞섰지만 그 당원 투표에서 뒤짐으로써 후보가 안 됐다. 그리고 또 그 3일 뒤에 현재 보여주는 모습도 또 개인 플레이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치명적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전반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경선 동안 전북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유권자를 또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열렸습니다만 언급은 했습니다만 얼마나 전북에 대한 현안 또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어느 정도 나온 이야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번도 전라북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지지 모임 단체에서 어떤 포럼 같은 걸 열면서 초청을 했는데 또 그 역시 이제 방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신 그 영상 메시지로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이랄지 또 역량에 대한 어떤 하대랄지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또 뭐 어떤 유권자 수 측면에서도 전라북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예. 또 전라북도의 어떤 그 정치 역량, 국민의힘의 정치 역량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그 이런 문제가 아마 당에 전달이 돼 있고 윤석열 후보 진영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광주 방문하면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그 일정이 같이 짜여 있었는데 이걸 분리 독립해가지고 광주 1박 2일 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별도로 방문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떤 고민이랄지 정책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하긴 했지만은 어차피 뭐 석연치 않은 대목은 전라북도의 어떤 홀대랄지 또는 정치 역량에 대한 그런 하대 뭐 이런 측면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뭐 서운한 감도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김영기 대표님은 제3금융중심제랄지 여러 현안 사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인 건 사실이에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조차도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대선 대통령 주이 되겠다고 한 분이 지역에 와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실제 이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지금 전북을 벗어나면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2금융 중심지에 있는 부산도 지금 뭐 거의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북이 현안이긴 하지만 전북을 벗어나면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많이 뭐 모든 후보들이 와야 하고 그런 거지만 인구도 2%대로 지금 있고 경제 규모는 이제 2%도 무너져가지고 1.9%인가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존재감이 없고 가끔 중앙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전라북도의 지명을 전남으로 많이 이렇게 오보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전남 장수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걸 가끔 내가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보면서 혼자 드는 자괴감인데요. 그만큼 우리 전북의 어떤 비중이 없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 비중이 있어야 하는데 전북은 뭐 30년, 40년 넘게 무조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후보들도 안 가도 민주당, 와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괜히 뭐 바쁜데 여기 올 이유가 없고 예. 그 국민의힘이나 그 이전에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들은 가도 안 나오고 안 가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경쟁의 모습이 보이면 와가지고 이렇게 표를 호소하고 이럴 건데 예. 오나 안 오나 항상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 비중이나 어떤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5.18로 상징되는 광주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 방문하면 광주 방문이지 아니면 진짜 배려하면 광주를 가는 길에 점심거리를 한번 들린다든지 샛거리로 들리는 정도로 이렇게 전라북도는 잠깐 취급되고 있는 광주를 왔다가 가는 길에 잠깐 티타임 하고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오고 있어서 호남의 어떤 맹주로서의 위치 상징성으로서 광주에도 밀리다 보니까 그 중앙 정치 문제에서는 호남 방문하면 광주 방문하면 끝난 걸로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해 보죠.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 투표할 때 말이죠. 우리 지역 당원들 광주 전남은 이낙연 후보가 0.17%로 이재명 후보를 가까스로 앞섰습니다. 네. 이겼지만 웃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했습니다. 정치적 비중 이번에 이재명 선대위,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전북 정치권 정치적 비중 말씀하셨으니까 선대위 2차, 3차 인선, 그러니까 1차에는 한 명도 포함이 못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기 대표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가도 안 가도 어차피 민주당. 그런데 이재명을 이렇게 지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예의라도 지켰죠. 자기 출신을 어쨌든 간에 근소하지만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북은 뭐냐는 거죠. 전북 그냥 오든 안 오든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충청도나 이런 데는 경쟁 구도가 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지역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섬세하게 예.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배를 하는데 여기는 우도 그냥 뭐 특별히 이재명 아니, 지사가 여기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지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대표 기구인 이 국회의원 10명이 어쨌든 뭐 경선 기간에는 이제 후보의 지지 성향이 달랐습니다만 최종 이후에 도민들이 또 민심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뽑아진 지지로 본다면 이재명 선대위, 민주당의 선대위에 최소한 우리 지역의 정치적 비중이 좀 차지해야 될 텐데 이건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짠챙이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방송용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현재 전라북도 의원들은 초재선 의원들이고 그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다가 뭐 이낙연을 지지한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뭐 막판에 또 그 안혜영 의원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원택 의원이 지지했고 그 예전에 이제 김인덕 의원은 이제 했었는데 예. 실제 그 이재명 캠프의 내에서는 외곽 세력이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당연히 외곽 세력이 그 제1진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건 지역 언론들이 한 것도 없이 뭘 달라는 거고 그리고 중앙 정치 문제 봤을 때 지역 정치인들이 지지 선언해서 표를 얻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찍는 거니까 예.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노래가만큼 얻는다는 뭐 특수 충청북도라든지 제주도 같으면 막 초재선 의원도 늘 거예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표심은 뻔할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선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선수대로 가면 재선 의원들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그리고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건 이제 김윤덕 후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의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라북도의 그 정치 역량이 이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전라북도에서 경선 때 54.5%를 지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선대위 구성 진영을 갖춰줘야 되는데 왜 다 그 유일하게 밖에 나가 있느냐. 네. 물론 선대위에는 뭐 한병도, 김성주, 안호영, 김윤덕 이런 의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긴 한데 전체 선대위 구성 그 조직들을 보면은 국회의원들 다 막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존중해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끼워넣기 뭐 식으로 돼 있는데 예컨대 54.5% 지지에 대한 어떤 반대 국부라고 하면 조금 뭐 무리가 있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조직이 구성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배제가 됐단 말이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과거에 그 문재인 대선 때 64.8% 지지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전국 최고 지지율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내각 인사에 상당히 두드러진 어떤 진영 분포를 보이긴 했는데 4년 지나고 5년이 다 가까운 시점에서 과연 전라북도는 그 지지율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국부가 있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얻어먹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이번 대선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전라북도 정치 역량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제3의 금융중심지랄지 그런 문제도 아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선대위 진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변 자료를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부산 시각이랄지 수도권 시각은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전라북도 어떤 뇌발작 역량을 동원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3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 인프라가 우리가 볼 때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거고 또 이제 그 전에 홍준표 후보가 여기 와가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건 뭐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안공항이 거점 공항이고 호남에 그걸 이용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그래서 그거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해찬 대표도 무안공항이 있는데 굳이 새만금 공항을 만드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은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전라북도 정책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라북도의 정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인 어떤 주민들을 놓고 새만금을 하겠다 뭐 새3금융중심을 하겠다 공약하고 약속만 했을 뿐이지 일각에서 반대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눈 한번 흘린 정치인 없었고 도지사부터 시장군수 지역 의원들까지도 그에 대한 무슨 소리냐 갖고 그 말하자면 그 반대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한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의 정치 현실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 그 국회의원들 우리가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봐주지만은 정치 역량을 좀 높이고
뭔가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는 그런 행동을 또 국회의원들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숙제를 던져준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앙에서의 정치적 비중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의 지역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한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 전북에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뭐 그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최근 선거를 보면 박근혜 후보 때 전라도에서 그 평균 18%가 나왔잖아요. 예, 네네. 그게 이제 사상 최대인데 최근에 2030들의 어떤 표심, 전국적인 예.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반영이 된다면 20%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실제 우리 전북의 국민의힘의 청년들의 당원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21.5%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디는 뭐 12점 몇 프로 나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실정이라고 해야 하나 평가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왔는데 우리 전라도 내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상 최초로 20%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20%까지 전망한다는 건 파격적인 전망이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대성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은 정해진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변수가 있겠죠. 근데 네. 전라도의 현재 전국적 흐름의 뭐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 전라도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18%를 넘어서서 예. 20%를 돌파하지 자, 그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관련해서는 그러면 정운천 더불어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정우천은 칭찬한 거예요. 지금 정우천은 오기 전에 예. 정우천이 듣고 계십니다. 여야 정치인 중에서 전라도 출신 중에서 물론 전라도 도민들의 표심 때문에 비례로 대피는 했지만 가장 의정 활동을 잘하는 의원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예. 신영재 의원보다 정은천 의원이 예산이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전라도의 1등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하시는 줄 알고 미리 칭찬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전화 연결 안 예, 통해도 알겠습니다. 칭찬할 바로 수 있어요. 연결하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운천 도당위원장 연결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은천입니다. 예, 듣고 계셨군요. 저보고 잘하라고 저렇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청 관계자를 만났던 도청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송하진 지사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정우천 의원에 대한 칭찬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고 아울러서 민주당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비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대응도 하고 강한 활발한 활동도 기대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왜? 그만큼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자, 어쨌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정우천 의원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 결국 그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이 후보를 향한 도민들에게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정리된 이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크게 보면 이번 6월달에 그 당 대표 선거에서 4선, 5선을 다 물리치고 공선 이준석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혁명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 불과 4개월짜리 신인이 이렇게 대선 후보로 된 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절절하게 이렇게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열망,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거기에 투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표가 선거인단이 거의 23% 차이가 날 정도로 홍준표 후보하고 예. 50대 34니까요. 예.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10%를 지고도 이렇게 50대 50에서 평균을 내니까 6.5%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서 그분은 이제 공정의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오늘 지금 목포에서 김대중 기념관에서 지금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방점을 오늘 찍고 그래서 공정과 국민 통합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니까 손뼉을 잘 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제 하시게 될 텐데 하고 계시고 어쨌든 선대위 구성에 정우천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호남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전북 출신이 있긴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 연고가 없는 윤석열 후보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북의 소통 창구를 톡톡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사가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틀을 보면요 이번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총괄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되면 호남 없이는 전국 정당도 정권 교체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서 지금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국회 국민 우리 동행 의원단을 50명을 만들고 전라북도는 18명이 활동을 지금 해서 예산 법안 또 여러 그 감액일련 등등을 지금 해가지고 근본 설계를 틀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저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관계는 국민 통합을 화두로 던지면 그게 지금 제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처음에 4개월 전에 우리 수석보좌관이 거기에 핵심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하트라인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때 단도적 입장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 유권자는 국민의힘의 몇 %까지 지지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2월 달에 저희가 700명 총 우리 책임당원이 700명이었는데 지금 7,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2030이 노크를 해서 1,200명이 지금 2030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민주당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방향이 지금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뭐 30%까지도 목표를 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울경이 민주당이 40%까지 갔고 또 대구 경북이 뭐 20%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좀 한다면 또 전라북도를 발전시킨다면 그렇게 좀 해주셔야 제가 열심히 중앙에서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운천 의원님의 말씀대로 30%를 하면 대선보다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한 석이라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여지가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알다시피 민주당 한쪽으로 이렇게 30년 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썩은 물이 막 나와서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한 석이라도 우리 각 분에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민,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전화 연결 전에 먼저 칭찬해 주신 우리 김영기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누시고 질문하실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또 우리 또 뭐 시끄러운 거시기가 또 실속 없다고 또 너무 막 동행 만들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 관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 아직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우리 정은천 의원 없으면 예산 못 단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실제 도민들이 또 그걸 느끼는 체감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걸 보여주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를 저희가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 해도 중요한 건 설계를 잘 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설계가 잘 된 게 예산결산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우리 완주를 맡아서 전북 동행의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소위인데 애결이 소위에 들어가는 소위에 지금 4명이 포진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주의 김승수 의원, 그다음에 임실의 김선교, 그다음에 최영두 장수 의원 이렇게 4명하고 또 예결위원은 저까지 박진까지 포함해서 6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송하진 지사가 원하는 거, 또 여기에 예산을 올리는 거 이런 등등이 그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지지율 목표치 30%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호남 총리 정운천 총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전망도 해봅니다.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호남의 총리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가장 이번에 이게 계속 비교해 보니까 나는 부채가 없다. 예. 정말로 뭐 정치적으로 이제 출루할 수 있는 부채가 없고 또 지역에 대한 부채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맞춰서 모든 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고요. 또 그분에 대한 리더십을 보니까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힘을 모으는데 아마 기대하셔도 됐습니다. 꼭 30% 올리면 총리고 10% 올라가면 총리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균형 발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지금 경선 과정에서 전라북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고민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나 있는지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이 얘기한 걸 드리면 제가 전북을 아직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하지 않았냐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호남의 지역주의 부분은 5.18을 뚫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5.18 이 문제를 제대로 좀 뚫어달라. 그래서 국민통합으로 김대중 정신을 받들어서 국민통합 정신으로 가달라. 그래갖고 광주를 2번 3번 왔는데 마지막에 개사과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그러한 공약을 만들어내가지고 가서 전주에 가서 청사진을 확실하게 함께 발표하자. 그리고 그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면은 좀 방점을 강하게 찍어서 전북 도민들에게 뭔가 이거 뭐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그건 소설 쓰신 거죠? 아니죠. 네? 지금 뭐 어제 밤에도 같이 있었는데 계속 한번 나눈 거 지금 소설로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여튼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과연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전라북도의 고민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직 윤석열 후보는 많은 것을 몰라요. 알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절실하게 10년간 해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그분이 그거를 크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전라북도가 이렇게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아파하는데 여기부터 출발하자에 대해서 절대 노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두고 보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방문 일정이 그 언제쯤 그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11월 4일 날 저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광주, 전남 세 군데의 어떤 정책적인 거 예산 문제 현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전라북도의 건의 요구 사항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풀어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이제 감액을 하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예산 국회로 올라온 것 중에 5개가 우리 감액 사업에 국민의힘의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산정책협의회 4일날 할 때 이것부터 풀자. 그래가지고 우리 김도국 정책위의장이 이 5개를 완전히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이 하나 1단계 성과입니다. 그 5개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두 번째는 아까 소위위원들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온 모든 안을 우리 사무실에서 전부 해가지고 그 4명의 소위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어가지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정치 계절인데 예산을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11월 말까지는 완전히 예산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전라북도에 이제 아마 11월, 12월 달에 내려오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전라북도 미래에 대한 공약을 확실하게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빨라지신 걸 보니까 지금 기차를 또 타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죠? 아니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는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이 인정해 주셔서 저는 감사함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북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또 뭐 내년 대선에서 우리 전북 유권자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 해명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현재로서 이제 아마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의당의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당의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오자 구도 속에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금 외연 확장을 더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도 복당을 좀 완화해 주자. 그래서 대통합 탈당 사면론까지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아마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큰 시합을 앞두고 지금 뭉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이경재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그 대통합 차원에서 그 크게 폭넓게 그 탈당 문제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원칙이 나온 건 아직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간에는 기존에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해온 그런 기존 당원이랄지,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 출마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초접전 상황이라. 지금 뭐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이 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어떤 그 싸움이 3%포인트 이내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배타적 어떤 행세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포용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당 대표가 있긴 하지만 그 후보 중심으로 당이 이제 쏠리고 결정이 그쪽 따라가기 때문에 당은 이제 지원해주는 그 성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25% 지금 그 탈당전이 있는 사람은 복당했을 경우에 25% 감점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것인지 이걸 딱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조금 더 완화하자 뭐 이런 예, 주장도 나오고 크게. 있고. 그래서 예. 이걸 뭐 10%선 또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는 안도 나오고 그런 모양인데, 또 일단 그 복당을 서두르고 있는 측에서는 25% 같은 그런 큰 차이의 감점 규정이 있는 산에서 복당을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느냐, 엄청난 그 핸디캡인데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현 상태에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통 크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주문대로 크게 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그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예.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에서 지난 국민의당 출신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민평당까지 가지는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까지도 그 복당을 한다고 한다면 판이 이제 상당히 넓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게 되는데 예. 당장 그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후보자들도 상당히 여러 어떤 바로 이제 여러 경우수가 지금 나타날 테고요. 예, 그 대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대선 구도 속에서 복당 관련된 이야기는 당연히 지방 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분 이야기만 좀 더 들어볼게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시 무소속 의원이 된 이용호 재선 의원이 민주당 계속 복당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류 상태고, 완주군수를 지낸 임정엽 전 군수도 복당 계속 보류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뭐 지방선거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실제 우리 지역의 입장, 지역의 민주당, 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력한 후보들이 입당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또 전체 민주당을 보더라도 국회의원 의석이 180석이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 기득권이잖아요. 네네.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라든지 자기 세력권 안에 유력한 경쟁자들이 입당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을 거고, 또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정권 교체는 넘일이고 자기 배지만 유지하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정권 교체되면 좋고 안 돼도 자기 배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당의 입장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뭐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중도 진영이든 반대편에 있는 확보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로 말하면 어떤 민주당 예.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당연히 뭐 사면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말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다 끌어들이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했는데 아직 그게 당내에서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겠어서 올 연말이나 결국 내년 1월 안에는 그런 모양새를 같이 하고 그런 대영입을 하려면 그 민주당 당원 당규는 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니까 뭐 분리하면 안 써먹는 게 당원 당규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열린 자세로 해서 그런 감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안 느끼는 선에서 예.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 그걸 이재명 후보가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행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북으로 이제 오면 우리 전북도 이제 두 곳이 일단 현재 사고지구당으로 되어 전주을과 있죠. 남원 예, 순창 임실입니다. 두 곳이 예. 되어 있는데 뭐 그 이미 을도 뭐 재판 중에 있는 지금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만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사고지역이 이제 됐고 어제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뭐 후보들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4명으로 예, 예. 압축돼가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지역인 전주을과 예, 남원 순창 임실 이곳의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겠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남원은 좀 공모는 아니죠. 좀 어. 다른 형태라고 을은 확실한 공모로 하겠다고 이제 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 당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공모해갖고 모집한 사람 중에 또 가능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또 위험해야 될 수 있는 게 또 예, 예. 어떤 당의 활동이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상직 의원과 지금 거리에 있었던 의원들은 스스로 용퇴를 했거든요. 예.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또 과거에 했던 사람들 보니까 변호사 2명하고 도의원들이던데 뭐 그다음에 비례대표 양정숙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남원은 워낙 또 양 진영 간에 어떻게 보면 3진영 간에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예, 예. 치열한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을 걸고는 다툼이 있어서 중앙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치자 행보를 여전히 걷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경규. 남원 임실 순창 같은 경우는 이강래 전 의원, 이완주 현 남원 시장, 박기성 전 위원장, 이완주 현 시장. 예. 현 시장 예. 이분들이 중앙당에 대한 로비가 워낙 강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시간이 좀 흘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도 워낙 또 반대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지금 공지에 떠 있는 상태인데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당 문제는 큰 틀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전주 을지역 같은 경우는 그 뭐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서울시 의원 출신이고 비례대표인데 이분하고 김희수, 이병철, 뭐 김희재 도의원들 또 그다음에 이덕춘 변호사, 고종윤 변호사 등이 물망이 올라 있긴 한데 예. 서울 쪽 국회 뭐 출입원은 이런 정당 출입원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내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주 을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이제 기초광역의원까지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위원장들의 역할, 뭐 권한, 입김, 뭐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 을은 굉장히 중요한 곳. 물론 임순남, 남원, 순창,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공모 절차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고 공정한 그 방식이긴 한데 공모 절차를 밟았을 때 그 ABCD 뭐 4명이 있다고 할 때 공모 절차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공모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하는 그 과정이 과연 공정성과 정의로운 어떤 과정이 되겠느냐. 더구나 정당이 예. 이런 측면에서 내적으로 이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 형식적인 절차만 공모라고 하는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지지, 뭐 정확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대선 이후의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아까 앞에서 정운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 수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게 됐을 때 지방선거에 다른 소수 야당들도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뭐 내지 못한다면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건 뭐 이제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차원에서의 생각인데 우리 지역의 도민들께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역시 또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인가? 어떤 이제 변화 속에서 후보의 인물과 후보의 도덕성과 후보의 정책 공약을 그래도 좀 살펴볼 것인가? 그런 가능성이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경재 의원님. 그 지방선거의 특성은 예. 그 정당 총선 같으면 정당 입김이 상당히 강한데 지방선거의 그 특성은 정당 입김이 약화되는 거죠. 예. 사람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데 과연 그 국민의힘당에서 아까 이제 정운천 의원 말씀대로 뭐 30%가 목표고 지금은 뭐 25%는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방선거에서 그런 어떤 힘이 국민의당 힘이 그대로 투영될 만큼 인물들이 나오냐. 사실은 인물 어떤 유지의 선거가 지방선거가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도지사 후보군이랄지 또 시장군수 후보군 뭐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취약하고 그동안에 활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대중성이랄지 인지도랄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짝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지지율이 이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에서의 어떤 지지율하고 지방선거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죠. 현재 정운천 의원이 열심히 개인 플레이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 그 국민의힘 당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건 전혀 뭐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래도 당원 가입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있잖아요. 당원 가입이야 워낙 당원이 없다 보니까 뭐 7천 명이 당원으로 보이는 것이지 민주당은 막 페이퍼 당원이 막 선거 때 되면 막 35만 갔다가 막 이러니까 그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과거보다 좀 인식이 좋아졌다 그런 정도 내용이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선 결과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에 따라서 국민의힘 어떤 전략도 당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야권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뭐 또 밀어줘야 한다는 호남의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순신 장군 그 이야기 들먹이면서 또 밀어주자고 할 거고 호남형 심을 찾고 이러면서 근데 그 만약의 경우에 야권이 승리한다면 저는 도지사 후보부터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물갈이라든지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비대위 만들어 이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어떤 쇄신, 혁신이 바람이 불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민주당들이 변화 과정을 겪는 게 더 선거의 초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현재 보면 도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도리어 그것보다는 단체장이 현역 단체장의 어떤 기득권이 훨씬 세요. 현역 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당선된 사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역 단체장에 어떤 제출만 한다면 당선 여부 이런 것들이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정당이 몸담지 않은 언론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그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정치 현실 또는 특정 정당에 쏠려 있는 이런 정서적인 측면 이런 걸 떠나서 전라북도가 어떤 발전하려면은 경쟁 구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전라북도에서는 경쟁 구도가 돼 있을 때 정치 서비스랄지 도민 이익, 지역 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뭐 도지사부터 시장군수 또 지방 의원들까지 뭐 거의 무소속 몇 번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일당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는 이런 정치 구도는 지역의 어떤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이제 경쟁적을 어떤 우월적 그런 경쟁성을 갖고 중앙이랄지 뭐 청와대랄지 또 예산 문제랄지 그런 거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할 때 파이가 커지는데 그런 측면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냥 정당이 침몰해버리면은 침잠해버리면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게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 구도를 갖추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문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95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면서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민선 8기를 뽑아야 되는 내년 지방선거인데
글쎄요, 이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이루어졌고 그 지지만큼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전현직 의원에 잇따른 비위라든지 현재 뭐 전주을 같은 경우 이상직 의원의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제 탈당을 한 상황들, 또 이상직 의원과 연관된 시의원들의 법정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또 민주당에도 쏠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심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4년이 지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평가를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민주당 지금 도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도 완료가 되면서 그래도 현역에 대한 평가를 좀 더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현역에 대한 평가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평가를 진행하다가 그 평가위원 놓고 지금 힘들기를 벌이거든요.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극현들한테 평가위원을 나눠주지 안 나눠주는 것도 또 한 이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결국은 자기를 평가위원에 넣어준 임명권자들을 다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속내를 반영하는 평가들 하고 자기 사람이 평가에서 하위를 맞지 않도록 하고 또 평가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을 과거에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이 되풀이될 확률이 높고 현재도 그 얼마 전에도 저희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냈는데 현역 시의원들이 예를 들면 직계 뭐 부인이나 남편, 자식들을 막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무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넘일처럼 쳐다보고 있고 뭐 윤리를 연다든지 당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징계를 해야 하는데 안 해버리니까 그냥 외양경하고 또 뭐 또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내용들이처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과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징계를 할 건 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것들이 쌓여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가 열어봤자 그 사람 뭘 평가를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버무려 갖고 양념 좀 칠해 가지고 발표하겠죠. 갖고 명백한 음주운전 이런 거나 평가하고 말겠죠.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이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고 평가의 구성을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언론, 시민단체 합계해서 적어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특정인이 누구누구 뭐 이렇게 자주지 할 수 없도록 그런 공정의 틀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나 보고요. 또 대선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어떤 담론이랄지 큰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관점에서는 지역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정책들이 대시되는지 이것도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소리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